네, 이전 시간에는 등기 신청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봤죠. 자, 그러면은, 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네 가지 테마가 끝난 거예요. 자,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청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등기 신청인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자, 공동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등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야 될 이제 정보들이 있는 거죠.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이제 다뤘죠.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엔 갑과 을이요,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 자, 제공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제 등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테마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신청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이 서류들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요. 방문 신청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 등기부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청.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요, 바로 송신해 버리면 됩니다.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바로 송신해 버리면 되죠. 즉, 뭐 출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 방문 신청을 보죠. 자, 방문 신청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이제 제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때 방문 신청에 있어서는요,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이 방문 신청에 대리를 할 때는요, 이때는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요.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사무원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법무사가 직접 가는 경우는 없죠. 사무원이 대신 가죠. 그래서 사무원이 출석하여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정도 사무원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문 신청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자, 보면은, 자, 신청서를 쓰겠죠. 방문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청서를 쓴다라고 해보죠. 직접 출석해서 신청서를 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신청서를 쓰면은 맨 위에요, 이렇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리고 가액을 적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요, 이제 신청인,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되면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제 등기 의무자 갑을 적고 등기 권리자 을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갑을 적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도장을 또 찍어야 되겠죠. 도장을. 신청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도장을 찍을 때요. 자, 보죠. 1번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소에 이제 제공해야 되는 이제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요. 이때 서명을 하게 되는데 양가로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은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제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될 테니까요. 자, 진정성 확보,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는 우리 그 법 체계하에서는요, 등기 진정성,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전정한 권리가 이전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공동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또 주민등록번도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도 가져오게 하고요. 또 뭐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등기 진정성 확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가 뭘 또 요구하냐면요. 갑이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는요. 정말로 갑 너는 의뢰한테 넘길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정말로 너희들 갑에게서 의뢰에게로 공동신청의 경우에 갑 너 정말로 의뢰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맞느냐라는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요. 그럼 이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될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 등기를 통해서 의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고 갑이 이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죠.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갑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사. 너 정말 소유권 이전하려는 거 맞느냐? 라는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갑이 찍는 도장에는요.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냐면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 자, 등기 권리자 을은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의무자의 갑이 도장을 찍을 때는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감도장. 그런데 모든 등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서에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신청서의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가 또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와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즉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인감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방문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인감도장이라는 증명하는 정보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감증명의 제출이 있죠. 자, 방문 신청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입니다. 자, 인감증명은요. 자, 1번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신청서예요. 모든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건 아닙니다. 또는 위임장 등에 이제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인감증명은요,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이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죠. 그 전에 뭐 일감을 신고를 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증명서 그러면은 3개월 내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요, 전자신청이요. 자, 전자신청은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신청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요. 그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들을 이제 첨부 파일로 묶어가지고 바로 송신을 해버립니다. 그럼 모니터 위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모니터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감증명을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송신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따로 거기다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요. 대신에, 자,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감증명,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명이 요새는 이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지만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서명이 보통 도장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저 서명을요, 모니터에다가도 서명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형식으로 해서요.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죠. 보통 이런 거 할 때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서 등기 신청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요.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죠. 나만 알고 있는 뭐 특수문자,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인인증 정보가 되는 거죠. 공인인증 정보가 바로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말하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전자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있어서는요,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 대신에 이것을 전자서명, 즉 공인증 정보가 이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증 정보, 전자서명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잘 기억하세요. 자,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정보, 즉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이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인감증명을 가름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은요, 방문 신청의 경우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 하나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자, 237페이지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것도 방문 신청이에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타가 될 수도 있고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면 이게 글씨 쓰는 게 좀 피곤하죠. 자, 그럴 때는요, 인터넷 등기소, 그 등기소 쪽 들어가가지고요, 이 신청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 자, 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요,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워드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첨부 정보와 합쳐가지고 송신을 해버리면 전자신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워드를 다 기입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제출해요. 자, 그럼 이것은 방문 신청입니까? 전자신청입니까? 방문 신청이죠. 거기다 워드만 기입한 다음에 비입한 다음에 이걸 출력해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종이로 출력했으니까 거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요,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표준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등기소에 가서만 거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표준 양식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기입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은 이것은 방문 신청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도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의 일종입니다. 자, 넘기시면 238페이지 보시면요. 자,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요. 모든 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필요한 경우에서 1, 2, 3, 4, 5, 6, 7, 8에서 8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다 기억하기는 힘드니까요. 1, 2, 그 다음에 6, 7 이렇게 4개만 기억하세요. 4개만 기억하는 것도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죄송합니다.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요. 이때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보죠.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이전하면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 명의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가 소유 명의자인 경우예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의 소유자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된 상태에서요,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돼가지고 이걸 말소를 합니다. 자,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까?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를 함으로써 을의 권리가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때 말소를 할 때는 너 말소하려는 의사 맞아 라는 것을 진정한 의사를 을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을이 소유자가 돼서 말소를 하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요, 누가 등기 의무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갑이 등기 의무자인지 을이 등기 의무자인지 등기 의무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소유자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갑이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자, 갑이 소유자입니까?
소유 명의이죠. 따라서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자,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등기가 된 상태에서 A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자, A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동동신청에서 A 등기를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죠? A가 등기 의무자죠. 자, A는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A의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또 보죠. 자, A에게서요, 이제 2 해가지고, A에게서요, 2가 아니라 2대1 해가지고, 만약에 A가 B한테 저당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이전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이전을 해요. 자,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A가 등기 의무자예요? B가 등기 의무자예요?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A는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A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바로 그 소유 명의인,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갑, 이전 등기된 의뢰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의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소유자니까요, 다.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니까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A가 등기 의무자인데 A는 소유 명의인이 아니니까 A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 A의 저당권을 B에게 이전할 때는 A가 등기 의무자인데 또 A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A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보죠. 예를 보시면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매도인의 인감증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의뢰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또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요. 자, A라는 사람이 의뢰한테 가등기만 합니다. 이해가지고 자, 여기 의뢰 앞으로 가등기를 해요. 자, 가등기를 할 때는 의뢰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이 지금 소유 명의니까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요, 가장 먼저 등기 의무자를 먼저 찾고 그 등기 의무자가 소유 명의이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방금 설명했죠. 소유권은 목적에 그 소유권자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요.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는요. 자, 보죠.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또 합니다. 이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 되기 전에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했어요. 1호에 의해서. 근데 이 가등기 권리는요, 을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를 말소를 할 때는요, 자, 말소를 할 때는 을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할 때 을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너 정말로 가등기 말소할 거 맞는지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시면 가등기 명예인이 그 다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때는 그 가등기 명예인 항상 등기 의무자 손해를 보는 사람의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예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요. 자, 어떤 재산을요. 갑이 사망을 해서 그 형제 A, B, C가 상속을 했어요. 자, 아들 3명만 있어서 아들 3명이 3분의 1씩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씩 상속한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해요. 자,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A가 갖고 이것을 B가 갖고 이걸 C가 갖기로 분할했어요. 자, 근데 공유물 분할은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 사람은 당연히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 정말로 너희들이 이렇게 분할하는 거 맞느냐라는 것을 각자 모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많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누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를 이제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이때는 A, B, C 모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다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7번 보시면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에요. 자, 보죠. 갑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소유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인데 이 두 사람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4억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가 되겠죠. 한 2억을 빌려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병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전세권 저당권도 말소될 테니까 병,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의 승낙서에도 너 정말 승낙한 거 맞느냐? 만약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것도 따라서 말소되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사람이죠. 따라서 너 정말 승낙한 거 맞느냐? 라는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도 병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7번이에요. 자,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승낙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 그 제3자, 손해보는 제3자 이해관계 내 승낙서에는 이해관계 내 인감증명이 제공이 돼야 된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 어떤 경우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등기를 통해서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손해본다고 해서 항상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1번처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자 2번처럼 가등기 명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를 하는 경우, 또 6번처럼 상속재산 분할, 7번처럼 이해관계 내 승낙서, 여기에는 이제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나머지까지 외우실 필요는 힘들겠죠. 외우기는 힘드니까 1, 2, 6, 7 이 네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1번하고 2번, 자, 3번까지인데 우리가 1번, 2번만 다뤘기 때문에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그 매매 계약서가 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은 따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6번, 7번처럼 그 승낙서라든지 또는 공유물 분할 협의서 이런 것이요. 공증을 받았을 때는요. 따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공증을 받았을 경우에 따로 그러니까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지만 1번, 2번은 공증을 받아도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있는 것만 보죠. 먼저 1번 보시면은 관공서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보존 등기랍니다. 자,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은 갑은 등기 권리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갑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또 판결 수용 등으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란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 소유권 목적의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우리가 앞에 했죠.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 필요 없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소유 명의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이 사람들이 등기 의무자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증명이 필요 없고요. 또 환매특약 등기 있는데, 자, 이거 환매특약 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그 이 3장에서요,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때,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을 요구하잖아요. 인감증명은 어떻습니까? 그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관공서가 신청할 때는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4번 보시면 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나 건물의 멸실 등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4장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인감증명은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인감증명 방금 설명했던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보통은 이제 1번. 자, 인감증명을 다 하기가 어렵다 싶으면요. 그 1호, 238페이지는 1호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감증명은 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요거 보죠. 23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의 청구, 첨부서면은 원본 환부 청구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5 보시면요.
자, 인감증명 그 목적에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 증여용 인감증명 여러 가지의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5번 보시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제외하고는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인감증명이 아니라 목적 외에 인감증명을 제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도용 인감증명 하나면은 매매도 사용하고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 매매일 경우에만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문 신청은요, 이 정도라고. 방문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전자신청에 있어서는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공인인증 정보가 대체한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전자신청이 있는데 방문신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신청입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이 더 시험 문제에 더 출제가 돼요. 자, 전자신청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 즉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양가리 2번 보시면 전자신청의 방법 해가지고요. 자, 전자신청을 할 때는요. 그러면 전자신청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 등기소 가서 전자신청을 해요. 자, 인터넷 등기소 와서 전자신청을 하려면은요. 일단 등기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아이디를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 아이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로그인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야 아이디가 발급받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1번 보시면 전자신청은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우리가 대리에서 나왔던 거죠. 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잘 기억하세요. 자, 등기신청 적격과 관련해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신청 적격을 했는데, 다만 이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방문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은 못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방문 신청 외에 전자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 정보의 내용을 이제 등기소에 제공을 하는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이제 전자문서로 이제 송신한다는 거죠. 자, 송신할 때는요, 사용자 등록번호, 즉 아이디도 함께 송신되겠죠. 그래야 누가 전자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제 공인인증 정보,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적겠죠. 그래서 공인인증 비밀번호도 함께 송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첨부 서면도 함께 송신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송신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5번 있죠. 그래서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는 아이디도 송신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밑에 있죠. 전자서명 정보인 공인인증서, 이것도 함께 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송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감증명이었다고 한다면요, 전자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 등록입니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 등록은요, 내가 사용자 등록을 해야 아이디를 발급받을 텐데,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집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는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의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이디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아이디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 즉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자, 등기소에 먼저 출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신청서는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자,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맨 마지막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갑이 신청한다 그러면 갑이라고 적겠죠. 신청인.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적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신청서에. 그럼 이때 이 도장은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인감 도장을 찍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감 증명서를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은 그 신청서를 보고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아이디를 발급해 주겠죠. 즉 사용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자, 아이디를 발급받으면은 아이디와 함께 비밀번호도 줍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아이디는 정해진 아이디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비밀번호는 얼마든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로그인한 다음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신청서 거기서 다 작성하고 첨부서면 첨부해가지고 송신을 하는 거죠. 이때 송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먼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갔을 때 발급받은 사용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송신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적고, 그러면 이제 모든 인터넷 등기 신청 인터넷 등기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이에요. 또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전자 신청은 자격자들이만 대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격자들이니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즉 미리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등록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법무사가 돼 있으면 돼요. 자격자들이. 그러니까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이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돼요. 우리가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법무사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 등록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래서 당사자와 자격자들이 모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이때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하여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때 그 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되고, 인감을 날인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첨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뭐 신청서 여기라는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을 테니까요. 이것을 또 증명하는 정보로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여기 사용자 등록 그 절차,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 됐으면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으면은 집에 와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하고 신청서 쓴 다음에 첨부 서면들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송신을 한다는 거죠. 다만 마지막에 이제 전자서명으로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신청을 할 때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건 출석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집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따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 없이 그냥 공인인증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자, 3년이 지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3년 지나기 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 갱신하면 이제 계속 집에서 한번 사용자 등록해서 아이디 있으면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신청을 할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계속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력 정지라든지 뭐 변경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자신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요. 이 5가지 테마가 끝나면은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겁니다. 자,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신청 절차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제공 정보를 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방문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방문 신청에서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누가 나옵니까? 등기관이 나오게 되겠죠. 등기관이 나와서요.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나오겠죠. 실행 절차. 자, 지금부터는 실행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1페이지 보시면 제6절에서 등기 실행 절차가 나오죠. 자, 실행 절차 처음은 간단하기 때문에요. 자, 등기를 신청하면 여기서도 첫 번째 테마로요. 일단 무조건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관이요. 신청을 가려서 접수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민법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내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접수가 되는데 등기관이 게을러가지고 한참 있다가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등기가 접수된 것이 먼저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접수된 사람이 먼저 우선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권리의 순위를 정해버리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접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등기관이 게을러서 등기를 늦게 했다랄지 또 등기관의 선택에 의해서 권리 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누가 먼저 접수를 시켰다는 거죠. 따라서요. 접수. 그러면 그 접수를 등기관이 선택적으로 접수할 수는 또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 신청이 접수해서 1번 보시면은 등기 신청서가 제출됐을 때는 등기관이 이를 접수해야 돼요. 등기관은 접수를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자, 접수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자,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같은 접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같으면은요. 등기 순서도 동일해요. 순위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우열이 없으니까요. 동일한 순위로 등기가 되게 됩니다. 자,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접수된 순서대로 또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접수와 관련돼서요. 자, 넘기시면은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요. 자, 접수 시기는요. 자,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되면요. 등기는 다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한 것을요. 전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 직원들이요. 그 등기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요.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요. 전산 사무원들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전산 사무원들이요. 그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접수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문서만, 서류만 제공하고 왔다고 해서요.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산 직원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접수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은요, 접수증을 줍니다. 그래야 내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접수증에는 이제 접수번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접수 시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됐을 때 접수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접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에, 자, 등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요, 다 맞춰지게 되면은 완료가 됐을 때는 그 효력은 완료된 때가 아니라 바로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접수는. 그래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또 권리의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장되면은요, 전산 직원들은 저장만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과연 등기를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테마예요. 자, 이 보시면요. 등기 신청의 심사에서는요. 등기관은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X물건 15거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 매매가 과연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은 심사하지를 못해요. 매매 유효냐 무효냐는요.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은요. 이 제공 정보요. 서류들. 신청서 다 제대로 기입됐느냐. 그리고 신청서 제공할 때 필요한 첨부 서면들이 다 들어왔느냐. 이런 서류 심사만 한다는 거죠. 과연 매매가 유효하냐 무효냐 이것은 심사하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서가 들어왔느냐 이것만 파악해요.
이것만 확인합니다.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실질적 심사는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매매가 유무효는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지 등기관이 이런 유무효까지 가리게 되면 등기관이 결국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실질적 심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등기가 업무가 엄청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 심사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심사 기준시입니다. 자, 보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접수는 해야 돼요. 자, 접수가 된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둘 중에를 선택을 하는데, 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사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하는 기준시는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심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아직 등기가 실행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 서류를 추가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사의 기준 시기는요, 등기의 실행시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를 실행할 때 이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접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의 기준시는요, 기준시는 있죠. 등기부의 기록, 즉 등기 실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실행시. 그러니까 접수시나 신청시가 아니라 심사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통과하면 실행을 한다. 그래서 실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만약에 하나가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이 있어요. 심사를 하는데 공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여기 빠져 있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빠져 있는데 좀 고치시죠. 보완하여 수정하라, 보완하여 정정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죠. 보완하여 정정하라, 이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 자, 보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보정하고 말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요. 뭐 간단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다든지 간단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거 빠졌는데요 라고 해서 보완하여 정정하라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명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을 명하게 되면요, 바로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면은 바로 그날 보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만 보정하면 돼요. 그래서 보정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를 이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정을요, 우리가 등기를 실행해서 완료가 되면요, 이때로 소급해가지고 접수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이때 보정을 하든 간에 접수 시기에는 변화가 없어지는 거죠. 등기가 실행만 하면은. 등기 실행을 이때 하든 상관없이 실행만 되면은 접수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은 언제 하든지와 상관없이 등기의 그 권리의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어차피 소급해서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보정해서요.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한 결과. 자, 각하사유는 우리가 나중에 하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자, 그 잘못된 부분에 그러니까 흠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보정할 수가 있어요. 보정할 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 이때 그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 신청한 대로 등기를 하고요. 보정을 명했는데 안 해요. 안 하면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때는 등기를 거부하는, 즉 각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하면은 실행하고 보정 안 하면은 각하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그냥 바로 각하를 하면 되고요. 자, 보정 절차의 효과해서요. 자, 보정 절차와 관련돼서는 자,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죠. 자, 보정은요, 방문 신청의 보정은요, 신청 당사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청 당사자나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 사무원이 제출했을 경우는 사무원이 바로 보증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방문 신청은 자기들이 방문해서 제출한 것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 신청은 직접 출석해서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을 하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전자 신청이 잘못됐으면 다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지. 신청을 전자 신청을 했는데 보정은 방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정해버리면 전자 신청 자체는 보정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방문 신청은 방문해서, 전자 신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정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자, 보정과 관련해서 보정을 명하는 방법이 바로 위에, 맨 위에 있습니다. 자, 보정을 명할 때는요, 거기죠.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모사전송. 모사전송은 이제 팩스를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정을 명해도 상관없어요. 뭐 전화로 해도 상관없고, 여기 좀 빠졌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만해서 전자신청의 경우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이메일, 즉 전자우편에 의해서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자, 전자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때도 반드시 이메일, 전자우편으로만 보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전화, 팩스, 또 구두, 서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전자우편으로도 보정을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우편으로만 보정을 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명을 받았을 때는 방문 신청은 방문해서, 전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한다. 즉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보정이 되면은요, 실행을 하고, 다음 날까지 보정이 안 되면은 거부를 한다라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보정기간 내에 이제 보정을 했어요. 다음 날까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을 해서 등기가 실행되면은요, 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 시기가 언제인과 상관없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그 신청의 접수 순위는 바뀌지가 않겠죠. 즉,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접수 순서에 따라서 등기의 권리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접수 날짜 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보정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접수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를 해서요. 심사를 통과하면 등기를 실행할 테지만은 심사를 했더니 등기를 할 수 없는 신청이라든지 또는 보정을 명했는데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을 거부해야 되겠죠. 자,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이제 각하라고 합니다. 자,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하예요, 각하. 자, 각하는 신청인에게 등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하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중요한 각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났고요. 신청 절차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행 절차 중에서 이제 각하.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결했고, 또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 테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하다라는 거죠. 자, 각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